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큐브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배후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 전 회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 또 오늘 검찰의 고소장을 강 전 수석이 제출했는데요. 강 전 수석의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 사건 큐브는 손수호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라임 사건, 옵티머스 그 사건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최근에. 강 전 수석이 일단 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라임 펀드를 운영한 라임 자산 운용의 문제인데요. 예. 작년부터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혹이 있다는 건데, 즉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또 제대로 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속임수를 썼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그래서 그 후에 펀드 피해자들도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금융기관이나 감독기관도 임무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러한 그 경제적인 측면,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의 문제와 별개로 혹시 정치권에 특히 청와대와 여권 핵심들에게 뇌물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라임 자산운용 내부 문건 관련된 그런 의혹들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이들의 전주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렸던 김봉현 전 회장이 이제 재판에서 증언을 한 거죠. 역시 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증언 내용이 바로 그 이강세 전 대표가 나에게 돈 받아서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강기정 전 수석이 이 증언 내용을 듣고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건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김봉현 전 회장을 고소했고요. 위증과 명예훼손 등으로.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고소장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5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게 허위라고 적시하고 있고, 그리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화난 어조로 라임이 억울한 점이 많다고 전화했다는 점 등, 이렇게 강기정 전 수석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인물 관계에 대한 어떤 이해적인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그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 나오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나오고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있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좀 얽혀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일단 김봉현 전 회장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기업 사냥꾼이다, 이렇게 불리는 인물인데, 이른바 금융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기라든지 이런 좀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굉장히 부정한 일을 여러 가지 했다는 것인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자신의 입장에서 좀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의 안전판을 만드는 일환으로 정치권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인데, 바로 이 정치권으로 로비를 할 때 그 창구가 됐던 것으로 지금 추측되는 인물이 바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입니다. 이분이 이제 광주 MBC 사장을 전에 지냈기 때문에 이 광주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과 좀 친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강기정 전 정무수석의 경우에도 이제 광주 출신의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에 같이 이제 엮여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증언하고 있는,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김봉현 전 회장이 이강세 전 대표에게 5천만 원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5천만 원을 줬는데 이강세 전 대표는 그것을 강기정 수석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김봉현 전 회장에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한 내용 중에는 강기정 수석이 말씀하신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이 라인과 관련해서 억울한 일이 많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좀 항의성, 이러한 좀 해명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또 이강세 전 대표로부터 김봉현 회장이 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면 사실 이강세 전 대표가 모두 다 이제 돈을 전달해줬고, 그런 반응들을 이제 이 김봉현 회장에게 전달해줬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정작 이강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돈을 그렇게 전달해준 것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지역의 기자들을 모아주기 위해서 이제 쓴 돈이었지 강기정 전 수석에게 전달한 바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강세 전 대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거 가정입니다만, 그 5천만 원의 경우에는 김봉현 전 회장의 이야기에는 일종의 전달책이기 때문에 그 전달책조차도 5천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나는 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강전수석도 그렇고 이 이강세 전 대표도 그렇고 서로 만난 사실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예. 만난 것까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강기정 전 수석이 수석일 때의 얘기죠. 근데 네. 그 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만났을 뿐이고 라인 관련 구명 얘기를 하기에 그런 것은 금융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강기정 전 수석의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 일절 어떤 돈을 주고 받았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게 이강세 전 대표도 강기정 전 수석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기는 그러니까 7월 27일에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대표가 함께 만났고 그리고 7월 28일에는 작년입니다. 작년 7월 28일에는 이강세 전 대표와 강 전 수석이 어딘가에서 만났고 이제 그 만난 사실 자체는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장소가 어디겠느냐 뭐 그런 게 이제 쟁점이다 보니까 마치 이게 5천만 원이 전달됐다면 이게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는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거를 확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지금 한 언론사 부국장 그리고 기자에게도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전달을 했다 이런 말을 해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잠깐 짚었습니다만 이런 어떤 로비의 필요성은 뭐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언론사에 전달했다는 이 2천만 원과 1천만 원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를 보면은 언론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지 않습니까?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이 라임 자산운용을 통해서 펀드 투자를 한 사람 중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기사가 많이 나왔고 특히 정치권 로비 의혹이라는 거는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네네.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 부국장과 지금 뭐 기자에게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김봉현 전 회장 전달했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예. 지금 보도된 바를 보면은 이 해당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에서는 이제 그런 사실이 없고 또 검찰 조사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이게 법정 증언만 봤을 때는 이걸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고 위증의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네네. 그 내용 자체가 착각에 기반한 것이거나 예. 아니면 어떤 왜곡이 있었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진실에 배치되는 내용을 위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따라서 우리나라 재판에서 있던 이 증언 하나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따라서 그 전에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사람들, 여러 인물을 조사해서 조서가 남겨졌을 거거든요. 따라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아야만 예.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특히 한 가지 주목해야 봐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재판,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이 증인으로 증언을 한 그 예. 재판의 피고인이 이제 이강세 전 대표잖아요. 예. 근데 이강세 전 대표가 어떤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가 예.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예. 뇌물 공범으로 지금 뇌물 공여의 공범으로 기소되질 않았어요. 따라서 이거는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 사이에서의 어떤 일들은 있었을지 몰라도 예. 이게 과연 뇌물로 직접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일이었느냐. 이 부분은 적어도 지금 재판의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 물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거나 예. 또는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기소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이렇게 추후에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언론기관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헤칠 만한 굉장히 뜨거운 사안에서 예. 검찰이 이러한 청와대 핵심 관련자가 연루되어 있다면 이거를 무턱대고 덮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외부에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검찰이 이제 올해 4월에도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했고 예. 구속시킨 후에 그때도 이번 증언 같은 진술이 나왔습니다만 예. 그 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동원해서 확인한 결과 결국 뇌물죄로 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을 뒤엎을 만한 예. 다른 정황이 나오지 않는 한 강기정 전 수석 측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부 이제 그 진술 돈을 줬다라는 진술이 이미 검찰 수사 때도 나온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진술이 나왔는데 수사가 안 된 이유를 파악하라 이렇게 또 지시했다고 하니 이게 마치 왜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또 드러나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강기정 전 수석이 부인하고 있는 그 사실,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실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금 사실은 7월 28일에 강기정 전 수석과 이강세 전 대표가 만났다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만난 장소가 어디이겠느냐라고 가장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결국에 청와대인 것이고,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것을 이제 두 사람이 다 인정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5천만 원이 어떻게 전달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건 좀 의문인데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 강기정 전 수석의 주장도 이제 그런 것인데요. 청와대라는 공간이 굉장히 보는 눈도 많은 거고, 그리고 일상적인 이런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아니,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안 검색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뭐 예를 들면 뭉칫돈으로 네네네.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라면 과연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겠는가, 이런 점에서 강기정 전 수석은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심지어 강기정 전 수석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뭐 이강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아는 사이지만 김봉현 회장은 자신이 이름을 잘못할 정도로 그전까지 면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예.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신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중간에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도 이 돈을 내가 전달했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돈을 받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한 거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아까 손수호 변호사께서 이 재판에 그 어느 혐의로 넘겨졌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변호사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 관련된 혐의가 나오면 가장 쉽게 뒤따르는 질문이긴 한데, 이강세 전 대표가 변호사도 아닌데 무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까? 다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거 네. 왜 그런 거예요? 변호사법이라는 게 그 변호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변호사 아닌 사람이 하려 했던 경우, 또는 한 경우에도 이제 성립하는 것이고요. 네. 또 특히 이번에 그 이강세 전 대표가 이 변호사법 위반만으로 재판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강세 전 대표가 변호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호사가 아닌데 그때 변호사법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알선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으로도 기소가 된 것이고요. 기타 다른 혐의도 굉장히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 그리고 또 만약 지금 이강세 전 대표와 이제 김봉현 전 회장 사이에 어떤 그 이야기가 좀 상반되잖아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그런 그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이 또 지금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재판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재판이 한 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고, 또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그 법의 어떤 재판정에 서게 될 사람이 더 늘 수도 있어요. 종합적인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려면은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